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23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2회 23번 15쪽입니다. 23번 같이 볼게요. 다음 중 화장품에 사용되는 수성 원료의 세부 종류 및 사용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키워드는 수성 원료의 세부 종류 및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잡고 문제 들어가실게요. 자, 기억 보시면 정제수는 일반적으로 이온 교환법과 역삼투 방식을 통해서 물을 정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을 다 뺀 물이죠. 그래서 자외선 살균법을 통해서 살균 보관한다 했고요. 네, 맞아. UV 램프, UV를 사용해서 살균하고 보관을 합니다. 정제수 내 미량의 금속 이온들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을 때는 금속 이온 봉쇄제를 제품에 첨가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이거 제가 모의고사 1회 해설하면서 제가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니은 정제수는 비극성 물질로 주로 유성 원료의 용해를 위한 용제로 사용된다. 자, 여러분, 정제수 어차피 물이죠. 물이 비극성 물질인가요? 아니죠. 물은 극성 물질이죠. 따라서 물이라는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극성 물질입니다. 물은 H2O죠. 극성 물질입니다. 비극성 물질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일단 니은 틀렸고요. 디귿.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이라고도 하며, 그렇죠. 에틸 알코올을 줄여서 에탄올이라고 하고 메틸 알코올을 줄여서 메탄올이라고 하고요. 하이드록실기는 한 개입니다. 에탄올의 경우에는 하이드록실기가 한 개죠. 네, 에탄올은요, 식물의 소수성 물질을 제외한 친수성 물질의 추출의 용제로 사용이 된다 했는데, 식물의 소수성 물질을 제외한, 이게 지금 틀렸어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의 소수성 물질을 포함해서 친수성 물질 다 합니다. 예, 에탄올은요, 소수성 물질의 용제 용매로도 사용이 되고요. 친수성 물질의 용제 용매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에탄올 닦잖아요. 에탄올로 다 닦입니다. 예, 그래서 물에도 섞이지만요. 그런 유기용매 같은 것들에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에탄올이 안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소수성을 포함한 친수성 물질,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에탄올의 경우. 리을 에탄올은 기포 방지제, 점도 방지제, 점도 감소제, 죄송합니다. 에탄올은 기포 방지제, 점도 감소제, 유화 보조 및 안정화 역할로도 사용이 되며, 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술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죠. 술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탄올 같은 경우. 그래서 에탄올에다가 뭐를 좀 섞어요.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럼 변성제 같은 걸 섞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이나 부틸 알코올 같은 변성제를 합칩니다. 에탄올에다가. 그래서 변성 에탄올, 그러니까 변성 알코올이라고 하죠. 변성 에탄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정 알코올, 주정 에탄올, 주정 알코올의 경우에 그냥 에탄올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마시면 엄청 쓴 것들을 섞어요. 이런 걸 변성제는 여러분이 외우세요. 이러한 것들을 섞어요. 그래서 술 말고 이제 술의 사용이 못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변성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리을 맞는 설명이고요. 미음. 폴리올은 분자구조 내에 하이드록실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며 메탄올,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등이 있다 그랬는데 뭐뭐뭐뭐 글리콜들은 하이드록실기가 2개라고 했고요.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록실기가 1개입니다. 따라서 메탄올은 빼야 되겠죠? 틀렸고. 비읍 폴리올은 고체 성분이 액상에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용화제로 사용되고, 그렇죠. 보습제, 산화방지제 등으로도 사용되며 콜로이드 적정을 통해서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력을 지녀 방부 대체제로도 쓰인다 했는데, 콜로이드는요, 여러분 어디죠? 콜로이드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계면활성제랑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라고 외워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콜로이드는 계면활성제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립자, 그런 콜로이드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하수 이온, 콜로이드 이온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미립자 같은 걸 다 콜로이드라고 하고요. 그런 미립자가 섞여 있는 것이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콜로이드 적정이라는 건요, 콜로이드의 용액을 이제 어느 정도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좀 복잡한데, 콜로이드 용액을 써가지고 그런 반대 전하의 콜로이드 이온을 적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걸 콜로이드 적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고, 콜로이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 폴리올이 아니라요, 계면활성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설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뭐죠? 뭐하고 뭐가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기억하고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2번 체크 잘못했습니다. 2번. 자, 다음 중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및 사용 목적. 1번 계면활성제란 한 분자 내에서 극성과 비극성을 동시에 갖는 양친매성 물질 맞죠? 이런 걸 계면활성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친수성계 이온 해리 성질에 따라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이게 계면활성제는요 물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이 계면활성제가 물에 있을 때의 성질, 이온의 성질에 따라서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 양쪽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이온의 경우에는 없는 거죠, 아예 이온이. 그래서 이 어딨죠? 친수성기의 이온 해리의 성질, 해리는 녹는다는 거죠, 물에. 그래서 친수성기니까 친수성을 가지는 그냥 물에 녹는 이온의 성질에 따라서 물에 녹았을 때 음이온으로 존재하면 음이온성, 양이온이면 양이온성, 양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양쪽성, 대신에 이제 하나도 없으면 비이온성,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 맞고요. 2번 무기안료 중 체질안료. 무기안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체질안료는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착색안료의 희석제로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체질안료의 경우에는 그쵸, 전연성, 부착성 같은 사용 감촉을 개선하고 제품의 제형화의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3번 보습제 중에 수분제라는 게 있어요. 수분제는 이게 저기 수분을 이제 줘서 이제 보습을 해주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질 세포 내에 케라틴 및 NMF와 유사한 수분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갖춘 성분을 지킨 보습제 성분으로 처방해서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킨다. 맞고요. 4번 지용성 비타민 중 하나인 비타민 A. 그렇죠. 비타민 A는 지용성 아덱이죠. A, D, E, K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레티노이드로 알려진 지용성 물질군으로 상호 전환되는 레티놀, 레틴알데하이드, 레티노익 애시드의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가역적인 레티노익 애시드 전환 과정을 거친다. 틀렸죠.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폴리에톡실레이트, 레티나마이드 같은 여튼 레티놀 유도체, 레티놀 그리고 레틴알데하이드 그리고 최종 산물인 최종적으로 우리 피부에 작용되는 게 레티노익 애시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레티노익 애시드로 가는데 깎여요. 이게 막 절반으로 깎이고 막 점점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이쪽에 많은 양으로 하는 게 좋죠. 이쪽에 많은 양으로 해도 깎여서 최종적으로 레티노익 애시드로 환원되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높으면 피부에 작용이 잘 되지만 대신에 자극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레티노익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의약품이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 번 간 거는 이렇게 돌아오지 못해요. 레티노익 애시드로 전환이 되면 레티노익 애시드가 이쪽으로 오진 그 전 단계로 이렇게 못 됩니다. 그래서 가역적이 아니라요, 비가역적이에요. 비가역적인 레티노익 애시드 전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전환 과정은요, 이쪽으로 갈 수는 있어도 반대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이에요. 따라서 답은 틀린 거 4번입니다. 5번 pH 조절제는 감도 조절 때의 중화 과정 및 최종 제품의 pH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면, 그렇죠. 대표적인 중화제로는 트라이에탄올 아민, 이거는 저기 염기성이 높죠. 시트릭 애시드, 이거는 구연산이죠. 이거는 산성, 알지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건 저기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대표적인 다 pH 조절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따라서 답은 4번이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건 트라이에탄올 아민, 알지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pH 조절제로. 근데 시트릭 애시드는 선생님 아하 아닌가요? 맞아요. 아하이기도 하고 pH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시트릭 애시드가. 그리고 향을 내는 향료로도 쓰여요. 시트릭 애시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시트릭 애시드가 그리고 그런 걸로도 쓰입니다. 그 시트릭 애시드에 소금을 붙이면요, 소듐 시트레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EDTA로도 쓰입니다. EDTA가 뭐였죠? EDTA 하면은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 금속이온 봉쇄제죠. 금속이온을 봉쇄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EDTA 성분들이 소듐 시트레이트 같은 것도 금속이온 봉쇄제 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연산 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트릭 애시드가 정말 많은 게 있네요. 첫 번째로 금속 이온 봉쇄제, 그리고 두 번째로 착향제로도 쓰이고요. 세 번째로 pH 조절제, 네 번째로 아하. 굉장히 많죠.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죠. 시트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무기 안료 중에 체질 안료 그랬는데 무기 안료 뭐로 나눠져? 광물성 안료들이잖아요. 무기 안료들이. 그래서 그 저기 백색 안료, 착색 안료, 체질 안료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백색 안료 같은 경우엔 이산화티튬, 그러니까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산화아연, 징크옥사이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징크옥사이드. 백색 안료죠. 그래서 하얗게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료고요. 착색 안료, 착색 안료의 경우에는 색을 조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부여하기 위해서 색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안료. 그래서 산화철 같은 거. 산화철의 세 가지 색상도 여러분 전인경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하셨었죠. 그리고 체질 안료. 체질 안료가 있는데요. 체질 안료는 점토 광물을 희석제로 사용하는 안료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이카, 텔크, 카올린, 탄산칼슘 이런 것들. 마이카, 텔크, 카올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것을 그 점토 광물을 희석제로 사용하는 이런 안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짚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거죠. 25번. 다음 중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했네요. 위해평가. 위해평가라고 하면은 뭡니까? 위해성 평가위원회에서 막 조성해서 이제 위해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해평가는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였어요. 4단계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로 위해성에 근거해서 사용금지를 설정하기 위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원료가 새롭게 나왔다더라. 근데 이 원료가 지구에 뭐 엄청 깊숙한 곳에서 이제 새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화장품에 사용을 해온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약간 위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이제 보고가 되니까 이거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식약처장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 금지 원료를 그 원료에 대해서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 사용 금지를 지정을 하려면 위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위해성이 있는지, 위해 요소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그러면 인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일반 사람들이 지금 이미 얼마나 노출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인체 노출의 허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네 번째로 그럼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해성에 근거해서 사용 금지를 설정할 때에도, 그리고 안전력을 근거로 사용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안전력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안전력을 근거로 사용 한도, 그래서 이 원료가 실제로 피부에 도움이 되더라.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원료이긴 한데 너무 많이 썼을 때 문제가 되더라. 그럼 어느 정도 썼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위에 평가해서 줬다 이렇게 데이터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했더니 어느 정도 보니까 화장품에는 대충 보면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화장품에 이 원료가 1%를 초과해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1%까지 넣을까 했을 때 아니다. 1%에 근접해도 위험하다. 보니까 0.5%가 안전한 것 같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원료는 화장품에 0.5%를 초과해서 넣을 수 없다라는 사용 한도를 설정을 해야겠다. 이런 사용 한도를 설정하는 때에도 위해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그리고 현재 사용 한도의 성분의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현재 페녹시에탄올이 1%밖에 화장품에 못 들어가더라. 근데 이게 적절한가? 그래? 이게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래? 그럼 내가 위해 평가를 다시 해볼게 했을 때 이게 화장품에 1%만 들어가도 피부에 자극성이 조금 많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0.8%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현재 사용 한도의 성분의 기준의 적절성, 그 말고도 비의도적인 오염 물질의 기준을 설정할 때, 납, 비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설정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안전 이슈 성분의 유해성, 위해성 같은 걸 판별할 때 위해 평가를 합니다. 메틸 이소치아 졸리논이 이게 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진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막 죽고 이러는 거냐? 그래서 근데 이것이 화장품에도 들어가더라. 안전한 거냐? 위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위해 평가를 했는데 화장품에 씻어내는 화장품에 대해서 0.0015%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안전 위해 평가를 해도 되는 그런 거죠. 그 말고도 위해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체의 위해의 유의한 증거가 없음을 검증하려고, 이거 안전합니다를 검증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외에 위해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 뭐가 있냐면요. 불법으로 유해 물질을 화장품에 혼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해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해 물질이라는 게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극물을 화장품에 넣었다.
해서 뉴스에 저녁 11시 뉴스에 나오는 거죠. 땡땡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독극물을 화장품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건 독극물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위해 평가가 필요가 없죠. 위해 평가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그 위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독극물을 넣었는데 왜 평가를 따로 하나요? 독극물인지 아닌지 갸우뚱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독극물이 유해물질이라는 거 이미 밝혀졌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돼서 기허가 된 기능성 화장품. 이미 입증이 됐어요.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하고 유효성이 이미 입증이 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할 필요도 없죠. 이미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는데 왜 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 경우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면요. 위험하다,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거지 위험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는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위험한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가 거의 없는 화장품, 그러니까 거의 한 건이나 0.5건이나 거의 없는 화장품을 다 이런 걸 한다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사용 한도 설정 맞죠? 사용 금지 설정 맞죠? 한도가 적절한지 맞고요. 4번 충분한 정보가 부족해서 안전력을 근거로 판별하려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대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데 왜 하나요? 위험하다라는 정보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위험하다라는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죠. 위험하지도 않은 화장품을 이렇게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화장품을 위해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위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그 유해 사례가 많이 쌓인 그런 것들을 토대로 위해 평가를 하는 거지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들을 다 하면 시중에 있는 화장품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6번 볼게요. 다음 중 원료의 품질 성적서 인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원료의 품질 성적서의 인정 기준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제조업자, 화장품 제조업자의 원료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 또는 공인 검사 기관의 성적서,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면 원료의 자가 품질 검사 또는 공인된 검사 기관의 성적서 똑같죠? 제조업자랑. 그리고 세 번째로 원료 업체의 원료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성적서. 원료 업체의 경우에는요, 자가품질 검사가 안 됩니다. 자가품질 검사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료 업체는요,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자가품질 검사 플러스 공인검사기관 성적서 상관없어요. 둘 중 아무거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원료 업체는요, 둘 다 되기는 한데요, 자가품질 검사가 제한적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원료 업체는 제조업자도 아니고 책판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료업체의 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시험 성적서는 제한적으로 되는데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공급자의 검사 결과 신뢰기준 자율규약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가품질검사 시험 성적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이런 대한화장품협회가 공인한 자율규약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보시면 원료 납품 업체의 공인 검사 기관 성적서는요 누구든 다 돼요. 괜찮아요. 니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공인 검사 기관 성적서였는데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원료 품질 성적서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기준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은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원료 업체 그 원료 납품업자, 이 세 가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아쉽게도 아직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료의 품질 성적서를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아직.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다 지워버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자가품질 성적 괜찮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품질관리 기준서 이런 거 없습니다. 원료의 품질 성적서예요. 원료의 품질이 적합한지에 대한 건데 품질관리 기준서는 이거는 그냥 책임 판매업자가 자신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그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서죠. 그래서 얘랑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아니고요. 미음 원료의 납품 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이것도 이렇게만 써놓으면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원료 납품 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중 대한화장품협회의 원료 공급업자의 검사 결과 신뢰 기준, 자율 규약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7번으로 갈게요. 2과목 마지막 문제죠. 보기는 CGMP 제15조에 따라 어느 화장품 제조업자가 작성한 제조관리 기준서 중 일부라고 합니다. 제조관리 기준서
중에 지금 일부인데요. 제조관리 기준서에는 제조 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탁 제조와 관련된 사항, 이 5가지로 나뉘어지죠. 근데 이거 제가 심화 문제집에서 상세히 다뤘으니까 자세한 강의는 심화 문제집을 구비를 하셔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훈련해 보시길 바래요. 심화 문제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쪼갠 거예요. 이런 건 종합 문제고요. 이것을 맞출 수 있게끔 연습 문제로 이것 24번과 관련된 문제를 한 10문제 막 이런 식으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한 10문제 정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난이도별로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하고 이거는 이제 그거 10문제를 통합해가지고 어렵게 낸 거죠. 종합적으로 난이도 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추시기 위해선 심화 문제집의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품명, 규격, 수량,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당사 제조부서의 총책임자가 하며 훼손 시 반품 처리한다. 이거 뭐예요? 원료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대한 얘기잖아요. 원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조부서의 총책임자가 훼손된 원료에 대해서 반품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료 입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하고 지금 훼손되었을 때 처리 방법이 적혀 있죠. 이건 뭡니까?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리고 재고의 관리네요. 재고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측량된 용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이 재고 관리는 어떤 재고 관리예요? 완제품의 재고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원자재, 자재, 원료나 자재의 재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원료를 어떻게 측량할지 이게 파격적인 힌트죠. 측량. 원료를 어떻게 측량할지에 대한 거. 이것도 좋은 힌트가 되고 따라서 답은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완제품이 아닙니다. 3번하고 4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뭐 훼손됐을 때 반품 처리한다 뭐 제조부서의 책임자가 뭐 이렇게 한다 이러죠. 그럼 제조부서 책임자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원자재죠. 원자재. 완제품이 아니라. 그렇죠. 원자재죠. 답은 3번입니다. 객관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주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주관식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실 건데요. 2단원 주관식 문제 중에 84번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84번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장품 제조업자 영민 씨는 일단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잡고 갈게요. 자외선 차단제 제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조업자니까 마판업자는 아니네요. 원료업자에게 원료를 납품받았는데요. 화장품 차단제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과 각 성분이 자외선 차단제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양이 다음 표와 같다고 합니다. 이 표가 정말 중요하네요. 이 화장품의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따라 최종 제품의 사용 한도가 초과된 성분 과 해당 성분이 사용 한도에 비해 얼마나 초과가 되었는지를 차례로 써라. 이게 키포인트죠. 단 최종 자외선 차단 제품은 다음에 표에 제시된 원료로만 구성을 했대요. 1ml는 1g으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문제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려는 사람은 이 자외선 차단제의 전성분이 이거래요. 전성분이 이거고 이걸로만 자외선 차단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제품의 이 초과된 사용 한도가 초과된 최종 제품의 사용 한도가 초과된 성분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이 사용 한도에 비해서 얼마나 초과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써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이걸 다 더해봐야겠죠? 총 내용량이 얼마인가? 두 번째 포인트, 이 중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몇 개가 있는가? 세 번째, 사용상이 제한한 필요한 것을 그것만 퍼센트로 나눴을 때 전체분의 이것 곱하기 뭐 해당 원료의 양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퍼센트로 다 나타내 보았을 때 그 퍼센트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용 한도에 비해서 초과된 것이 있는지를 딱딱딱딱 머릿속으로 딱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의 경우에는 사용 한도가 몇 퍼센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딱딱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입니까? 15%죠. 이게 딱 머릿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사용 한도는 15%. 그러면 이제 전체분의 6.1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5%를 넘었어요. 만약에 17%였어요. 그러면 15보다 17이니까 2% 초과했다. 그러면 답은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2% 초과했으니까 2%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예시인 거고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해볼까요? 일단 이걸 다 더해보셔야 돼요. 계산기 꺼내볼게요. 10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0.5 더하기 0.8 더하기 5 더하기 6.1 더하기 0.2 더하기 0.5 더하기 0.9 더하기 0.2 더하기 5.8 더하기 8.7 더하기 15 더하기 0.18 더하기 0.12 하면 60이네요. 아, 전체는 60이구나. 전체는 60ml의 자외선 차단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전체가 몇이냐? 60이다. 여기까지 포인트 잡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이 중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무엇이 있느냐? 정제수 아니죠. 글리세린 아니죠. 세트아릴 알코올 아닙니다. 고급 알코올일 뿐입니다. 세틸 에틸 헥사노에이트. 세틸 에틸 헥사노에이트. 이게 뭡니까? 딱딱 뭐 나오셨죠? 세틸 에틸 헥사노에이트. 이거는 그냥 저 뭐죠? 그 피부에 보습 주는 그냥 그런 성분들이죠.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뭐뭐 에이트 이렇게 끝나는 거, 에스테르류죠. 이런 거 그냥 보습 성분이죠. 부틸렌 글라이콜 이것도 제한 없습니다. 폴리실리콘 15 일단 형광펜,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형광펜, 시트로넬라 오일 아니죠. 다이메치콘 이건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라죠? 뭐 콘으로 끝나면 뭐라고 했어요? 실리콘 오일. 세라마이드 아니죠. 이건 좋은 거죠, 오히려. 메틸 파라벤 그렇죠. 사용상의 제한이 있죠. 파라벤이니까. 우레아 사용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6%. 우레아 10% 죄송합니다. 원투 헥산다이올 아니죠. 스테아릴 알코올도 아니죠. 이소베르가메이트 맞죠? 맞습니다. 피토스테롤 아니죠.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 15,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트리실록세인 똑같아요. 메틸파라벤, 우레아, 이소베르가메이트 이 5개인 것 같거든요. 이 5개입니다. 그런데 사용한도 폴리실리콘 뭡니까? 다시 15 이거 사용한도 10%죠. 이거 제가 사용한도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지한쌤의 화장품법 법령 백과사전에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 책 구비하셔서 인증 받으시면 화박사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화박사 카페에 제가 암기비법에서 이거 자외선 차단 27종에서 29종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제가 올려놨습니다. 간단하게 똑똑똑똑 이렇게 외우기 쉬워요. 폴리실리콘은 이거 몇 퍼센트예요? 폴리실리콘의 경우 10%죠. 사용한도.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15%죠. 그리고 메틸파라벤은 파라하이드록시 애시드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 쓰였을 땐 0.4%예요. 그래서 메틸파라벤은 0.4%의 사용한도고요. 우레아 10%고요. 이소베르가메이트 0.1%죠. 보시면 볼까요? 이 지금 아까 전에 그 하나하나 계산을 해봅시다. 폴리실리콘이 5g을 60 전체가 60이니까 60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폴리실리콘은 8.3이네요. 8.3%가 들어갔으므로 이거는 사용한도 초과가 아니죠. 그러고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15%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6.1이네요. 이건 딱 봐도 아닌 거 알겠죠? 6.1을 60으로 나온 다음 100을 곱하면 10.1이죠.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은 10.16%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15%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한도 초과 아니고요. 메틸파라벤은 0.4%가 사용한도였어요.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아예. 메틸파라벤 같은 경우에 0.2네요. 나누기 60 곱하기 100 하면요. 0.33%니까 얘도 한도 초과 아니네요. 우레아 10%입니다. 10%때 이게 전체가 60ml인데 지금 우레아가 5.8이니까 이게 10%가 들면 6g이어야 되겠죠. 60g 중에 6g이 그러니까 60ml 중에 6ml가 뭡니까? 10%니까. 근데 6ml보다 적네요. 계산 안 해도 10%보다는 미만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계산해 볼까요? 나누기 60 곱하기 100 그쵸? 10%안 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소베르가메이트는 0.1%의 사용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답은 이소베르가메이트겠네요. 그러면 0.18 나누기 60 곱하기 100을 하시면 0.3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소베르가메이트는 사용한도가 0.1인데 지금 0.3이 나오기 때문에 0.2만큼 초과를 했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이소베르가메이트고요. 0.2%만큼 초과했습니다. 이소베르가메이트 0.2. 자,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같은 맞춤 화장품 판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A와 B의 대화라고 합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맞춤 화장품 포장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맞춤 화장품은 이거에 포장하나요? 수분에 취약한다. 수분에 침입을 막고 화장품 내용물의 증발을 막아주는데 이것이 적격이다. 뭡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용기입니까? 밀기, 밀차 이렇게 밀폐, 기밀, 밀봉하고 차광 용기 이렇게 있었죠. 이 네 가지 용기는 꼭 암기를 하셔야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그 점점 밑으로 차광 용기를 제외하고 밀기, 밀 해서 밀폐, 기밀, 밀봉이 있는데 내려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폐 용기는 약해요. 그래서 밀폐 용기는 고체, 고형의 내용물 방지, 손실 방지. 기밀은 뭐냐면요. 고체도 고체지만 플러스 뭐냐면 액상입니다. 고체, 고형의 이물 플러스 수분, 액상 해서 수분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회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하는 거 기밀 용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밀 용기고요. 기밀 용기보다 더 센 거, 더 센 거는 뭐냐면 밀봉 용기. 밀봉 용기는요, 이건 아예 미생물 침입을 없애는 밀봉해 놓은 아예 그냥 그 가체 그 가운데 기체 침입할 염려가 없는 거. 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밀폐 용기는 고체, 기밀 용기는 고체 플러스 액체, 기밀 용기는 기체. 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죠. 차광 용기는 그냥 광선 투과를 방지하는 햇빛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광 용기 보면 약 뭐 바카스 이런 거 보면 갈색 병이죠.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서는 기밀 용기고요. 기밀 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밀봉 용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니은은 밀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밀폐, 기밀, 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그 기준이 세진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건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기준이 기체하고 미생물은 밀봉. 그래서 점점 세진다. 그래서 밀폐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기밀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왜냐면 얘보다 얘가 더 세니까. 그리고 기밀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요 밀봉 용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밀폐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기밀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끝. 포인트 하나 끝. 두 번째 포인트, 기밀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밀봉 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밀 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밀봉 용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폐를 하면 기밀을 쓸 수 있고 기밀을 하면 밀봉을 쓸 수 있다. 왜냐면 한 단계씩 더 레벨업이니까요. 86번으로 갈게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피부 흡수 과정을 WHO에서 피부 흡수 과정이 3단계가 있어요. 통과 과정이 있고요. 통과 다음에 침투, 그 다음에 흡수입니다. 어떤 물질이 각질층으로 성분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 통과한 다음에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렇게 지나치는 거 침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투 이후에 전신으로 스며드는 거 흡수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화장품 피부 흡수 과정은 3단계를 거치는 거.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통과, 침투, 흡수. 통침흡 외우세요. 이거 WHO에서 발표한 거고요. 위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통과, 침투, 흡수.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피부에 발랐을 때 처음에는 통과, 그 다음은 침투, 그리고 온몸에 퍼지는 거 흡수. 자, 87번 볼게요. 이거 뭘까요? 화장품은 물과 기름이고 제조 과정, 유통 과정 중에 오염된 이게 화장품에 증식한다. 세균 같은 게 증식하겠죠. 이런 세균 같은 걸 종합적으로 뭐라고 하죠? 미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생물입니다. 오염된 미생물은 하고, 그리고 무슨 오염? 그래서 화장품 원료,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나 포장 등의 최종 조품에 미생물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미생물 오염,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증식이란 말 나오면 미생물이죠. 미생물 쓰세요. 미생물. 그 교차 오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차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미생물입니다. 교차 오염은 뭐예요? 하나에서 다른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당근을 썰었어요. 칼로 당근을 썰었는데 그 칼로 그대로 고기를 썰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로 오이를 썰었어요. 그러면 고기에 있는 세균이 그 오이에도 오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교차 오염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 만들 때 어떤 기구를 사용을 했는데 이 화장품 사용하다가 이 기구로 이 화장품 만들다가 갑자기 급해서 씻지도 않고 이 기구로 다른 화장품 막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균이 여기에 옮겨. 이게 교차 오염. 그런 느낌을 교차 오염이고요. 이건 미생물입니다. 2회 시험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87번과 비슷하게. 주관식으로. 자, 88번 볼게요. 88번은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서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보존제 성분인데 그 뭐죠?
살균제, 살균 보존제 성분인데요. 좀 강력합니다. 이게 효과가. 그래서 원래 사용 한도가 0.1%였나 그랬는데 사용 한도를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사용 한도를 이렇게 사용 한도를 줄였대.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말을 하느라 사용 한도를 높였어요. 0.0015%로.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의 경우에는요. 이거 저기 뭐죠? 뭐였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였더라? 가습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가습기 보존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 가습기 닦는 거, 닦는 세제? 가습기, 갑자기. 어쨌든, 그거 안에 들어있는 보존제 성분인데, 이게 막 안 좋다, 어쩌다 뭐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이 좀 규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0.0015%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이거가 혼자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랑 비슷한 성분이 있어요. 또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있는데요. CIT 아니 MIT, CMIT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CMIT가 이거고요.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근데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혼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을 보존제로 쓰려면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말고도요.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장품에는 못 쓰이고요. 다만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을 단독을 쓸 수는 없지만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하고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을 합쳐서 섞어서 쓴 혼합물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을 섞어서 혼합물로 만들었다면 이 경우에는 그 혼합물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존제로. 다만 얘도 똑같이 그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015%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혼합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혼합을 해야 되냐면요. 혼합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대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은 3대 1의 혼합물입니다. 즉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3만큼 그리고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1만큼 섞은 혼합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대 1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을 3대 1로 섞은 이 혼합물을 보존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혼합물과 더불어서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물 따로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따로 해야죠. 왜냐면 3대 1로 애써 맞춰서 혼합을 했는데 혼합해서 혼합물을 사용을 하는데 걷다가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을 또 따로 섞으면 3대 1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혼합이 돼가지고 3대 2, 3대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은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사용 후 시연할 수 있는 제품은 0.0015%만 사용이 될 수 있고 기타 제품엔 사용이 안 되며 단 혼합물은 3대 1이어야 되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는 보존 성분에 뭐가 있어요? 메칠 이소치아졸리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잡아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